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침묵하며 동조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포 전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계획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본 겁니다.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는 등 스스로도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알았고 법무실장의 위법성 경고는 묵살한 채 국무회의에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양복 안주머니 속 지시 문건도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넘겨받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법무부에 하달하며 정적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와 수용시설 확보라는 내란의 필수 전제 조건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시부정 당시 검찰총장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두 사람을 겨냥해온 2차 종합특검의 이번 주 소환 조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의 사건을 인계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레바논에서의 긴장도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둔 군대 철수를 거부하며 언제든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하 터널에 줄지어 늘어선 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숨겨진 헤즈볼라의 지하 요새라는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공격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에서의 충돌 방지 체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독자적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או מתהווה עליהם או על תושבי הצפון. אין לצה"ל שום הגבלה בעניין זה. 이스라엘에선 이번 합의가 이란의 승리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극우파 장관은 노골적으로 휴전 거부를 외쳤습니다. שבניהם לא נפלו לשווא, שבמותם ציוו לנו את החיים, ולא עוד
הפסקת אש דרדל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레바논 정부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휴전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휴전 파기의 책임을 헤즈볼라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 스위스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이 다시 IAEA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요? 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의 핵 사찰을 위한 절차가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Iranians have agreed to invite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ir country. That is a major mileston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first step in permanently denuclearizing or permanently en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Iran. 벤스 부통령은 모두 4가지의 과제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와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We set up the mechanism to ensure not only the Straits of Hormuz are open, but will stay open. We actually set up the right mechanism to ensure the regional ceasefire to manage the inevitable conflicts that will come up. We feel great about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이 대단한 일을 했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ran doesn't live up to their agreement, or if they're not behaving, I will do what I have to do. 이란의 양해각서 이행을 압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인데 과거와 달리 이 노골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은 IAEA 사찰 복귀가 새 약속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란 국영통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IAEA 사찰단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이 IAEA와의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제한 없는 작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ההנחיה שלי ושל שר הביטחון לצה"ל היא ברורה והיא לא השתנתה.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או מתהווה. 네,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IAEA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본질적인 이란 핵 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농축 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IAEA 사찰단의 복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은 IAEA의 사찰을 제안했고 지난해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엔 농축 우라늄에 대한 확인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미 정보 당국이 핵 합의 최종 타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60일을 넘어서 차기 미 대통령이 취임할 2029년 1월까지 걸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지만 서울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책임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또 정치권의 주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첫날인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기관보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이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 선관위원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그리고 온 국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 엄중한 사안에 이 자리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또 이 특별위원회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전현직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하기를 원했지만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두 사람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위원들의 강한 질타도 있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헌법적 권익, 이것을 지켜주기 위한 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엄청난 의혹이 지금 있는 상태이면 본인들이 왜 못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기관인지라 헌법기관 대 국회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알력 정도로 지금 이걸 보고 있나?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 상황 파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기관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두 사람 안 나온 게 아니고 다 짜고 안 나온 것처럼 그러게요. 저렇게 가장 높은 사람 빼고는 나머지 다 안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선관위 개혁에 훨씬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상태고 지금 직무대행인 위철환 직무대행에게도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 답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위철환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상임위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명이 될 때부터 실상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였을 때 이분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치우쳐 있는 분이 선관위로 간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은 특검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철환 지금 그 직무대행이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다른 선관위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만간 참석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그냥 손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정조사가 있을 때는 항상 무용론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발밑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국정조사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가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바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오전 회의는 마무리가 됐고 오후에는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이제 5명과 그리고 이제 오민석 전 서울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되는 회의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야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규명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면 블랙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개헌 같은 경우에는 개헌으로서 지금 선관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일단은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특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헌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국무총리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선법 전문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도 사실상 전문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공약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개헌 논의에 저희는 참여하지 않은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헌재 관련해서도 개헌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전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들을 형성하면서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관위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선거는 2년 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신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잠실 투표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쨌든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시민들께서는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셨던 이유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갑자기 오전에 경찰력이 동원이 되더니 시민들은 그냥 평화롭게 앉아 있었는데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개혁신당 측에서 판사와 함께 증거보전 결정문을 가지고 봐보니까 이 투표용지 보관함 같은 것들이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야가 해야 될 것은 물론 개헌도 중요합니다만 나와 있는 시민들을 집으로 가시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특검, 탄핵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만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유독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지 굉장히 의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왜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미 검경 합동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특검을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로 또 하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좀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에서 지금 강전혜 대변인 말씀 잘해주셨는데 국정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 이거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정권 침해 문제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선관위 개혁을 어떤 상을 가지고 할 거냐 요 세 번째 문제를 다룰 때 개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지금까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결국에는 손을 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공이 아마 인정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개헌 문제를 꺼내기보다는 1번, 2번, 3번을 하는 과정에서 3번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1번, 2번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문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특검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미 민주당 측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경합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특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여야가 오늘 합의를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임명을 하는 과정 이것만 해도 한두 달 정도는 후딱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경합수본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특검을 시작해도 늦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박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때때마다 이렇게 검경합수본을 띄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 특검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했었던 행동들과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전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혁의 전제 조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만 하더라도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뭐 해외 시찰 가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뭐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가져갔다. 그리고 그거를 공개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자신들이 어떤 이 성과급들을 다 나눠 가져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타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제3의 월급처처럼 쌈짓돈처럼 사용한 거 아니냐. 근데 헌법기관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완전히 사유화해가지고 본인들만이 성을 쌓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 공분을 대변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 관리에 있어서 뭐 투표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행태들을 다 조사해야만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사법적으로 밝혀내야만 앞으로 개혁의 상이 저는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새벽에 대역전극이 펼쳐졌던 곳이죠. 충주시장 선거의 재검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맹정석 후보 측에서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맹 후보는 이날 새벽에 당선 소감까지 발표를 했다가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렸거든요. 이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당선 소감을 상당히 일찍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뒤집어지는 바람에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런데 140여 표 차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고 지금 충청북도 선관위 역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 도처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신뢰 문제잖아요. 신뢰가 없는데 그걸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수개표로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벌써 이 기계로 다 센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이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거쳤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복수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저 정도의 뭐 이 표는 아마 뒤집어질 수도 있을지 혹은 아마 표수 정도가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결과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확실히 뒤집어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서 이제 당 내부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만남에서
전당대회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이제 만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 가셨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근데 아마 대통령과 만나서 전당대회에 관한 전략을 논의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주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얘기는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정적으로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번에 2월 달인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쭉 지나오면서 뭐 만날 타이밍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간의 어떤 소회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결과 저희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국민들에게 엄중함이 보여지기보다는 지금 이전 투구하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수습할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두 분 다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시야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조언도 좀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식사하시면서 그런 뭐 이제 재판 받은 거에 대한 위로 뭐 이런 것들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제 국회의원 배우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을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 이 국면, 이런 것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달라라는 취지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만찬을 했다는 것도 비슷한 형태를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국정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선관위 사태가 일파만파되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에 들어와서는 국정의 제2 책임자인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선관위 사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었나 싶은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선관위 사태와도 관련이 없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의원이 되기 전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분을 만났다라는 것은 김남준 대변인에게 뭐 지역구를 물려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정도 이외에는 결국에는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지표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통령과 그리고 제2 국정 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도 당권 싸움에 뛰어들겠다고 지금 상황에서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올림픽공원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호남에 있는 당원들, 결국 1인 1표제를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표상 좋지 않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유럽에 가셨을 때 바로 그때 9%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엄중히 살피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이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전당대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르면 내일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후임 총리가 임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7월 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간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27일에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전당대회가 3파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단일화로 인해서 2파전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한 분 더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네네. 네, 아마도 뭐 4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인위적인 단일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6월 달에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제도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모두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고 최종 2명이 올라갈 경우에 이 결선 투표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랬고
그래서 결국에는 타협을 해야 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모델, 정치 모델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당 선거에서 이런 것들은 인위적 단일화 이런 사례들을 빼고는 처음 저렇게 제도적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군가가 올라가면 결이 맞거나 혹은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혹은 국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쳐보고 그것이 맞는 후보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5,200만 분의 1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이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번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또 그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다. 네.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상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또 독특하게도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썼었던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상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분노 섞인 특히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날선 반응들을 보인 것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아까 뭐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저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민주당이 떨어지고 대통령도 떨어져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스스로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이 보이고 있었던 그동안 어떤 오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충돌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22대 때도 역시 국회에서의 관행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 국민의힘의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모습들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다만 대통령의 초반에 지지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 국민의힘은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고 저희가 지금 이제서야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민주당 내부의 균열들이 보일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발언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께서 감당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지금 전당대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뭐 민정수석이 해야 될 어떤 이해도라던가 그리고 엄정성이라던가 한편으로는 이 정책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이제 청와대의 설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는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마도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내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있어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한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부지검장으로 근무를 했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담당 부장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던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만큼 좀 보수 쪽 인사가 아니냐, 이러한 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봉욱 전 민정수석이 선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 것에 대해서 특히 조국혁신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들을 만한 이런 인선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거죠? 분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진영을 수사했다는 점, 여러 가지가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건 길게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 많고요, 김앤장 출신도 많아요. 당 내부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일 잘한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셨을 때는 저간의 상황, 이렇게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정말 거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자꾸 뭔가를 던지거나, 과거에 민정수석이 학자 출신, 교수 출신들이 했었을 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하나도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결과로 이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검찰 개혁 역시도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것을 보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민정수석 이외에도 이번에 박지영 전 특검보를 사법제도 비서관으로 인선을 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내란 특검에서 특검보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특검은 제3자적 입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것인데 이런 사람을 청와대로 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적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인선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당정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전당대회 후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면서 결국에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보안 수사권을 남기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선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국내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도연 대표의 입원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요. SNS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연어 술 파티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당무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제 정도에는 퇴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입원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도 당내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장도연 대표는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퇴원을 한다라고 해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원하기 전에 했었던 올림픽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당을 본인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메시지로서 일단 SNS에 오늘 같은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키맨으로 불리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을 그 정책위 의장, 선출직 정책위 의장을 지낸 그 상황까지 하면 5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우리 당원들의 뜻과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이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되지 그 최고위원 한두 명의 진퇴로서 이 당의 진로를 결정해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뭐 일부 사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의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익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런 말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두 분이 뭐 물러나신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지키면은 사실상 물러나게 할 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몸보다 훨씬 큰 옷을 입고 지금 잘 안 맞는 그래서 리더십도 잘 생기지가 않고 이미 무너졌다는 평가를 반대편에서 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대방을 또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어떤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뭐 윤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링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버티기 위해서는 한동훈계라든가 뭐 이런 사람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카드도 머지않아 또 나오지도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데 어쨌거나 국민들 속에서 살아 있어야 야당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흔들기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잘 유지되기를 또 바라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정치가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스스로들이 다시 거듭나서 진짜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얘기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저희 당에서 나갔던 보도자료, 이번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리한 선거다라는 내용이 나갔는데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본인은 이런 자료를 본 적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송에서 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형태의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즉각적으로 함께 사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가을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 측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빠르게 사퇴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퇴를 해서 전당대회가 꾸려지게 된다면 한동훈 의원은 지금 저희 당 소속이 아니어서 전당대회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친한계에서 뭐 다른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작년 전당대회에서 그 조경태 의원이 나왔을 때 득표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고 한동훈 의원이 아직 복당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친한계 측에서도 지금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약간의 속도 조절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 갔다 와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고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에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마저도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을 회복을 하시고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면 분명한 메시지를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어서 복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복당 시기라든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복당의 준비는 본인이 제명된 날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의원이 됐기 때문에 최근
최근에 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공부 모임에 가입을 한다라든지 또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복당을 위해서 좋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뭐 외신도 그렇고 지금 국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는 여전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흔들게 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당원들께서 마음을 열지 못하셨거든요. 장동혁 개인, 장동혁 지도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원들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게 한동훈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하게 된다면 당이 또 두 쪽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 모임이나 법안 발의 그리고 의원으로서 충실한 의정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당원들께서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쯤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그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는데 그 생중계를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청탁과 이제 대가 관계 인정 여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봤잖아요. 뭐 300만 원짜리 백 받을 때 그게 영상으로 다 촬영이 됐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연결이 돼서 상당히 많은 사달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청탁 뭐 이런 부분들 아클리프 목걸이 같은 것들 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고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마찬가지로 그 전에 뭔가 또 다 받고 이런 걸 했잖아요. 천하의 금은보화를 다 모았다는 사실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개를 했었는데 그 대가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중계되는 만큼 아마 법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앞에 법 앞에 떳떳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뭐 유죄 판단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그 이후안의 그림을 전달을 했었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받은 사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징역 7년 6월이라는 것은 구형 자체는 좀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형의 한 반 정도가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 같은 것을 붙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그 법원에서 생중계를 네. 허가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워낙 컸었던 사건이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부분들도 관련이 있다라는 지금 평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생중계 결정을 한 것이 뭐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5년간 시총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왕좌를 넘겨주자마자 오늘 증권시장이 하락세로 출발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제 소식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뭐 어제랑 다르게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구가했던 이제 국천 100선까지 이제 안착을 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만큼 반도체 빅2 오늘 하락률이 좀 큰데요. 삼성전자가 7% 넘게, SK하이닉스가 8% 넘게 급락을 하다 보니 지수 전반적으로 파란불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코스닥은 900선대, 910선이 무너졌고요. 또 코스피는 8,500선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전장에 5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7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방어에는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선물도 한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빅테크 가운데 이 스페이스 X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16% 넘게 떨어졌는데 AI 투자를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사흘 만에 지금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900조 원이 넘게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이제 조정이 미국 증시부터 시작된 게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위협하면 이게 뭐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7% 내리고 하이닉스가 8% 내리니까 네. 시가총액 순위가 또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 오름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등락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한우물을 판 SK하이닉스 정말 반도체만 롤인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도 가전과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시대 승자는 누구냐? 바로 이제 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초 주가가 17만 3천 원대.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291만 원이었어요. 16배 올랐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에서 1년 반 만에 16배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걸 해낸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 5만 3천 원대. 어제 종가가 35만 3천 원대. 그러니까 5배, 5.6배 올랐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달라졌다. 특히 지금 AI 시대에 HBM의 가치, 고대역폭 메모리를 좀 독점적으로 거의 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20여 년 만에, 25년 만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해서 네. 이게 반드시 뭐 버블장의 이제 꼭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건 맞지만 이 가운데서도 승자를 가리는 실적별 옥석 가리기는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비중이 54%를 넘겼고요. 그리고 코스피만 봤을 때도 이 두 기업의 비중이 58%를 넘어서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지 않냐, 심각하지 않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상장된 종목 수 자체가 많고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담겨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 열풍이 맞습니다. AI발 이제 반도체 열풍인데 근데 과연 SK하이닉스 정당한가? 뭐 목표 주가 500만 원도 있어요. 정당한가를 좀 보게 되면 HBM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 회사입니다. 가장 많이 잘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SK하이닉스. 두 번째, 한 60에서 70%의 시장을 SK하이닉스가 나머지 20에서 30%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봐야 되는데 12개월 예상 선행 이제 PBR 선행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7.5배 수준. 그런데 마이크론은 9.2배에서 11배 수준이고 SK하이닉스가 한 9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지만 거기 삼성전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 잘하는 가전도 잘하고 통신, 휴대폰도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AI 사이클이다 보니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은 43%대, SK하이닉스는 72, 3%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2분기 삼전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150조 원. 150조 원인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88조 원대, SK가 한 64조 원대 영업이익 추정이 되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가 57조 원, SK하이닉스가 3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5조 원 수준이었는데 150조로 뛰었다라는 건 석 달 새 영업이익이 50% 넘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단기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실적을 선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적 확인해야 되는 정말로 이제 정말로 1분기의 실적을 넘어서면서 호황을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가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지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뭐 삼성전자가 다른 어떤 반도체 주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저평가됐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실 하이닉스도 오늘 오전에 프리마켓에서 300만 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9,000시대 이제 얘기하면서 10,000포인트 언제 가느냐. 사실 매수 사이드카 2번만 발동하면 500포인트씩 올라가 버리면 이틀 만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50년 역사 넘는 이 70년 역사에 있는 증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1층에서 3층만 오르내리는 저속 엘리베이터 구간이었어요. 3층은 막혀서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3,200까지는 갔지만 고점이라고 해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난해 2층에서 올해는 4층, 9층까지 갔단 말이에요. 9,300 어제는 장중 9,385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늘 고속 엘리베이터라는 게 빨리 올라가지만 빨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비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대장주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건 주가는 8, 9천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빼게 되면 5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통계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계좌는 굉장히 좀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좋지 않은 게 바로 이런 전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6에서 8% 빠지니까 바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펀더멘털이 아직은 좀 건강하지 않다. 약간 모래성에 쌓은 어떤 성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발 낙수 효과가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이 돼야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찬진 금감 원장이, 그러니까 금융감독 원장이 이번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뭐 들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아야 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겁니까? 정말로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취지는 그거였어요. 지금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는 2배, 3배 이상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익률을 추정하는 그런데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을 국내로 이제 유탄하기 위해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내놨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후회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그렇죠. 실제로 ETF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포모 심리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제 규제 강화를 좀 암시하는 이제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부작용이었다면 지금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재점검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JTBC와 중앙일보 사태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가 이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지금 1차 보도 위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게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JTBC는 개장하자마자 상당히 뭐 드라마부터 예능으로 해서 거의 뭐 지상파에 육박하는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대표 언론인 이제 중앙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물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받았지만 예금 부족으로 최종 부동 처리가 됐고요. 중앙일보가. 그리고 이제 앞서 JTBC는 채무 불이행을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어떤 컨텐츠 투자와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이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네. OTT 확산됐어요. 넷플릭스 등장하면서 이제 광고 시장이 확 줄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수익은 줄었는데 컨텐츠 제작비는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림픽 중계권을 사기 위해서 과도하게 썼어요. 거의 올림픽과 이제 이 월드컵에만 5억 달러, 7천억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재판매도 실패했어요. KBS 이외에는 SBS와 MBC는 사지 않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때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 오르고 있고 자금시장 경색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JTBC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아마 중앙그룹 계열사 5개가 지금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그룹 계열사 전체에 이제 묶인 개인 투자자 채권 물량이 약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데요. 사실 JTBC 단독만으로 봐도 이제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뭐 상당히 만기 전 이제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회생 절차라는 건 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구조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일단 자산과 부채가 동결됨과 동시에 각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 매각해야 되고요.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건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투자자 말고 이번엔 거기서 일하는 어떤 출연자라든지 직원들은 월급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되면 앞서 이제 JTBC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동결되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외주 제작사 대금과 연예인, 스태프의 출연료, 임금 지급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미디어업계 전체 줄도상 공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JTBC는 가능한 한 어쨌든 제작 비용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작의 드라마라든가 고비용 예능 제작은 대거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부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라든가 스튜디오 내에서 가능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 이런 비중을 늘리면서 생존 전략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앙 미디어 그룹이 사실 삼성가와 사돈지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에서 이 그룹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거의 뭐 저는 그 현실화되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물론 뭐 이제 삼성과의 혼맥으로 좀 얽혀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의 실제 삼성그룹이 JTBC 중앙일보를 인수할 거냐 인수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현행 이제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상파 종편 지분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법 리스크의 경영 효율을 추진 중인 이제 삼성의 경우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적자 기업을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특혜 시비 방송이라는 업황의 특성상 정치적 구설수에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삼성이 이 중앙에 대해서 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와 JTBC 사태까지 경제 현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